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의 여자이고 현재는 주부로 무직인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 너무 막막하기만 하네요. 어릴 때부터 자라오면서 뭐 하나 부족한 거 없이 자랐는데 결혼 하나 잘못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니 이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참담한 마음에 제 속풀이를 좀 해볼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처음 남편과 결혼을 했을 땐 참 시집 잘 왔다고 자부를 했어요. 시댁도 무난히 잘 살고 시부모님도 훌륭하시고 남편도 완벽하니 저한테도 잘했어요. 그러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었죠. 저도 살면서 평생 걱정거리 하나 없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외동딸로 무난하게 자라와서 주변 가족들이나 친구들은 저희 부부를 천생연분이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하고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는데 만나기 전부터 주선자인 제 직장 동료가 괜찮은 사람이 한 명 있는데 너무 괜찮다고 저랑도 잘 맞을 것 같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해왔었어요. 처음엔 소개를 안 받는다고 했다가 동료가 하도 그 얘기를 하길래 대체 나랑 얼마나 잘 맞을 것 같길래 저런 얘기를 몇 번씩이나 하는 거지? 싶어 저도 나중엔 너무 궁금해져서 한번 만나보기로 했죠. 사실 억지로 나간 소개팅이었지만 동료의 말대로 저는 남편하고 모든 게 딱 맞았고 정말 이 사람이 내 운명이구나 싶은 생각까지 들었어요. 거기다 하늘도 저희 부부를 도와주었는지 주변 분들이 적극적으로 저와 제 남편을 밀어주고 결혼까지 응원해 주셨죠. 그렇게 힘든 일 없이 결혼까지 꼬리내 일찌감치 아이까지 갖게 되었어요. 이 모든 걸 보면 너무나도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인데 딱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그건 바로 남편의 남동생인 시동생이 있었어요. 시동생은 남편보다 무려 15살이 어린 완전 막둥이 동생이었는데 나이가 어려서 그런지 철이 없어도 그렇게 없는 사람은 처음 볼 정도였죠. 결혼 후에도 시동생 때문에 제 속이 다 뒤집어질 정도였거든요. 왜 예더른 말씀이 집안 사람 10명 중에 9명이 잘 나가면 못 나가는 한 명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시댁이 딱 그런 경우였어요. 저희 시동생이 잘 나가는 9명 사이에 낀 그 한 명의 못난이였거든요. 그러니 집안 어른들부터 식구들이 얼마나 복장이 터지고 보고만 있어도 속이 터지는지 이렇게 잘난 집안 식구들 9이 번갈아 가면서 시동생을 케어를 하는데도 시동생은 매번 사고를 치고 또 돌아서면 사고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오죽하면 독실한 기독교인인 시어머니가 그까지 하셨다니까요. 처음엔 팔석둥이로 몸도 약하게 태어난 막둥이이다 보니 집에선 아주 금이야 오기야 예쁨을 받고 자랐대요. 그러다 보니 모범적이고 성격 좋은 저희 남편과는 다르게 자기 멋대로에 마음에 안 들면 성질부터 내는 습관이 들여져 성격도 거칠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탓에 10대 때도 노는 애들이랑 다니며 사고를 엄청 쳤고 그 때문에 시부모님도 셀 수 없이 많이 학교에 불러다니셨대요. 암튼 시동생 키우는 동안에 마음고생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남편은 학교에서 모범상 타고 공부도 잘해서 시부모님이 남편 학교에 가면 그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갔는데 시동생은 매번 사건 사고에 휘말려 그거 해결하러 학교에 가시니 고개 들 시간도 없었다고 했어요. 그런 시부모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동안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지가 짐작이 됐어요. 어쩜 자기 형하고 그 정도로 딴판인지 가끔 같은 유전자가 맞나 싶었죠. 저랑 남편이 결혼할 때 시동생 나이가 21였으니까 곧 군대 가면 정신을 차리겠지, 철 들겠지, 다들 그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면 오히려 그런 방관이 여태까지 시동생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시부모님은 그런 시동생에 대해 그러려니 하시거든요. 솔직히 집안이 잘 사니 성인이 되어서도 시동생은 스스로 생활력 있게 돈을 벌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젠 시부모님도 워낙 고령이시라 잔소리할 힘도 딸리셨고요. 그러니 저희 남편이 늘 시동생 뒤치다꺼리를 도맡아 했어요. 결혼 전엔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일이 남편 총각 때 시동생이 카페를 하나 차리겠다며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었대요. 그래서 대출까지 받아 자그마치 1억이라는 돈을 빌려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카페에 카자도 안 열고 3개월 동안 잠적을 했었대요. 그리곤 또 헤헤거리고 나타나 도박으로 돈을 다 날렸다고 했다는데 그 말을 듣고 머리가 띵했어요. 만약 이 사실을 결혼하기 전에 알았더라면 저도 심경의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하지만 결혼하기 전엔 그렇다 치더라도 결혼을 해서도 남편이 시동생 뒤치다꺼리를 하니 저도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뭐 결혼하기 전에는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동생 이것저것 해주고 했다지만 이젠 그 돈이 남편만의 돈이 아닌 저희 부부의 공동 재산이잖아요. 그 문제 때문에 남편하고도 여러 번 싸웠지만 늘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내가 당신한테 더 잘하겠다고 동생놈 자리 잡을 때까지만이라도 한 번만 봐달라고 싹싹 비니 저도 마음이 약해져 그래 이번 한 번만이다 한 번만이다 했던 게 지금까지 오게 되었죠. 처음엔 주위에서도 저희 남편이 호구인 거 아니냐고 했지만 나중엔 저한테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 저도 다른 사람들한테 답답해도 저희 시댁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되었어요. 결국 제가 호구라는 꼴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시부모님들도 매번 시동생이 사고쳐서 남편이 수습할 때마다 제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기네들이 잘못 키워서 그런 거라며 저에게 미안하다고 고개를 몇 번이나 숙이셨어요. 그걸 보니 또 마음이 애잔해 매번 이번엔 독하게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다가도 못하고 말았네요. 시부모님도 두 분 다 마음이 너무 여리신 분들이라 저한테는 늘 잘해주셨거든요. 그렇게 어영부영 결혼 4년차가 되었을 때였는데 추석을 나흘쯤 앞둔 날이었어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명절 장을 보고 시댁에 들려 차 한잔하고 돌아가려고 했죠. 제가 워낙 시어머니랑 화기애애 사이가 좋아 그날도 웃으며 좋은 시간 보내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마침 시동생이 집에 들어오더라고요. 머리는 산발이 되어선 얼굴은 어디 나스 하나 빠진 표정으로 저랑 딱 마주쳤는데 절 보더니 또 헤헤거리고 웃더라고요. 그리곤 아주 술 냄새를 풀풀 풍기며 아유, 형수 오셨어요? 오랜만에 보네요. 아니, 벌써 가시게요? 저 왔는데 더 놀다 가세요. 네, 도련님, 잘 계셨어요? 마침 저도 갈 참이었어요. 그거 되게 떨떠름하게 말씀하시네. 형수는 맨날 나만 보면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싫어하고 툴툴거려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말로 해요, 말로. 얼굴 표정에 다 드러나니까. 아니, 형은 이런 사람이 뭐 좋다고. 시동생은 끝말을 흐리며 방 안으로 쿵 하고 들어가는데 속으로 아휴, 도련님이 사고만 안 쳤어도 내 남편 돈만 좀 덜 날리고 속만 덜 썩였어도 내가 이렇게는 안 돼야죠. 하고 말았네요. 저희 시어머니는 또 슬픈 눈으로 제 등을 쓸어내리며 네가 참으라고 미안하다고 하고 마셨고요. 저도 그런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가보겠다고 집 밖을 나서려는데 방에 들어갔던 시동생이 다시 나와 제게 얼굴을 있는 대로 가까이 대더니 이러더군요. 근데 형수, 내가 진짜 좋은 여자 데리고 올 거거든요? 형수보다 훨씬 더 좋은 여자 데리고 올 테니까 기대해요. 형수랑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여자예요. 싸가지도 있고. 전 그 소리에 너무 놀라 그게 무슨 말이냐며 눈을 휘둥그레 떴어요.
역시 저희 시어머니 또한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시동생을 쳐다보았죠. 나 결혼할 여자 데리고 올 거예요. 엄마도 기대해. 요 며칠 뒤 추석 때 인사시키러 데리고 올 테니까. 내가 얼마나 괜찮은 여자 만났는지 알아, 엄마? 형수도 기대해요. 아니다. 형수는 좀 긴장해야겠네요. 아니, 그럼 도련님 지금 결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 결혼을 하시겠다고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럼 어머님도 모르시고 있으셨어요? 나야 뭐, 얘가 말을 해야 알지. 나도 모르고 있었다. 암튼, 그렇게들 알고 있어요. 내가 짠 하고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뭐, 다 알게 됐네. 저는 이 소리를 듣자마자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그게 무슨 소리냐며 시동생한테 전화를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 퇴근 후 자초지종을 듣게 됐는데, 의외로 남편은 시동생의 결혼을 기뻐하며 잘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동생이 만난 여자가 시동생보다 연상이고 제대로 된 여자 같다며 차라리 빨리 가정을 꾸려 정신 차리고 사는 게 낫다고 하더라고요. 잘된 일이야. 걘 좀 누가 옆에서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이젠 그 역할할 사람이 생긴 거지. 그래야 나도 그놈한테서 해방을 좀 하지. 당신도 좋게 생각해. 이젠 내가 그놈 보호자 역할 안 해도 된다니까. 아니, 근데 도련님하고 결혼하겠다는 그 여자는 도련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대충 알고 결혼하는 거야? 들어보니까 윤식이 과거도 다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 알면서도 본인이 윤식이를 갱생시킬 수 있다고 했대. 그리고 윤식이 걔도 그 여자 만나고부턴 사고도 안 치고 다닌다고 하더라. 뭐 자기네들끼리 서로 다 알고 결혼하는 거겠지. 일단 나는 이제 내가 윤식이 놈 뒤치다꺼리 안 해서 너무 좋다. 이런 남편의 말에 저도 도련님이 이젠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동생 일로 기뻐하는 모습을 저는 처음 봤죠. 그렇게 추석 당일이 되었고 큰 집인 저희 시댁으로 온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차례가 끝나고 나니 시동생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저는 그 여자를 딱 보자마자 너무 느낌이 쎄했어요. 왜냐하면 하고 온 모습이 범상치가 않았거든요. 처음 어른들을 만나는 자리에 조신하고 얌전하게 입고 와도 모자랄 판에 손바닥만한 미니스커트를 입고 쥐잡아먹은 듯한 진한 화장과 치렁치렁한 장신구들을 하고 왔더군요. 그리고 옷차림대로 말투 또한 엄청 요란했는데 절 보자마자 어머, 언니 너무 반가워요. 우리 자기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까탈스러운 형수님 있다고. 어머, 혹시 아버님, 어머님? 아, 너무 반갑습니다. 뵙고 싶었어요. 아참, 둘째 며느리 인사 올려오겠습니다. 절 받으세요. 짧은 치마를 부여잡고 시부모님한테 절을 하려고 하는데 시아버지가 큰 소리를 치며 절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분위기가 싸했고 한 번도 인상 쓴 걸 본 적 없던 시어머니의 미간엔 주름이 지고 친척 어르신들은 마구 헛기침을 내시며 민망한 듯 뒤를 돌아 앉으시더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엄청난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아니 갑자기 남편의 사촌동생 하나가 화장실에서 나오더니 시동생과 그 여자를 보곤 사색이 돼 들고 있던 핸드폰까지 놓치더라고요. 그러더니 저희 남편을 조용히 불러 방으로 들어가는데 얼마 있다 밖으로 나온 남편은 저를 보곤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더니 갑자기 그 여자에게 대뜸 나가시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남편의 호통에 집안은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살벌해졌고 남편과 사촌동생은 그 여자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역시나 시동생은 얼굴 표정이 급격히 어두워져 지금 자기 여자친구한테 무슨 경우냐고 씩씩대더군요. 그러자 그 사촌동생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윤씨가
네가 결혼하겠다고 데려온 저 여자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야. 나도 2번이나 봤고. 알고 보니 30대 초반의 미혼인 그 사촌 동생은 업무상 그곳에 갔다가 거기서 시동생 여자친구를 봤다는 겁니다. 본인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시동생 여자친구가 본인한테 잘해보고 싶다며 연락처까지 줬대요. 그리고 이 여자 거기서도 유명했던 게 멀쩡하고 순진한 남자들을 죄다 꼬셔서 돈을 가로채고 버린다는 소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촌동생의 말에 어른들 포함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아니, 그런데 너무 황당했던 게 시동생이 당당한 태도였죠. 참네, 그것 때문에 이 난리야? 나도 이 사람 과거 다 알고 있어. 다 알면서도 만난 거라고. 그리고 이젠 거기서 일도 안 하는데 과거가 뭐가 중요해? 지금이 중요한 거 아니야? 남의 집 경사에 이따위로 초를 쳐? 나는 무조건 이 여자랑 결혼할 거니까 반대하는 사람들 있으면 가만히 안 둘 거야. 알았어? 그리곤 완전히 미친 사람처럼 난리를 치는데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철렁거리고 두근거려요. 저희 남편은 시동생 붙잡고 정신 차리라며 손까지 올렸는데 시동생은 저희 남편 바닥으로 내동댕이 치고 욕하며 그 여자 데리고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이날 정말 집안이 초토화되어 시어머니는 울면서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따로 없다고 악에 받쳐 땅을 치셨고 힘없는 시아버지는 담배만 연거푸 피워대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계속 시동생한테 전화를 걸어 시동생이 받지 않으니 음성사서함으로 너도 이 여자한테 돈 갖다 바쳤냐며 그게 다 내 돈이냐고 결혼하면 아예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린다고 막 소리를 질러댔어요. 그런데도 이런 악몽은 곧 현실이 되었어요. 그 둘은 누구의 상의도 없이 명절이 끝난 바로 다음 날 혼인신고를 한 겁니다. 그 소식에 저희 시어머니는 바로 알아 누우셨는데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 둘은 여태까지도 잘 살고 있어요. 그것도 애까지 낳고요. 6년 남짓 그 둘을 가족으로 맞이해 살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수없이 싸우고 큰 소리 내며 항상 만나면 또 무슨 일로 싸울까 조마조마해요. 근데 항상 화를 내는 쪽은 저였죠. 처음엔 남편도 정말 증오하듯 동서를 싫어하고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아주 동서가 보통이 아니더라고요. 타고난 건지 남자 홀리고 사로잡는 데는 선수였어요. 어느새 남편도 제가 동서 흉을 보거나 욕을 하면 시끄럽다고 그만하라고 동서를 감싸더라고요. 맏며느리가 되레 맏며느리야? 당신이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재수씨 좀 품어줘. 재수씨도 아직 어리잖아. 당신은 그 나이 때 재수씨보다 더 했어. 그리고 윤식이도 재수씨랑 결혼하고 잘 살고 있잖아. 아, 그럼 됐지 뭘 더 바래? 그러니까 당신 좀 작작해. 나도 이젠 짜증난다. 어머, 당신 웃긴다. 누가 봐도 동서가 잘못한 일인데 동서 편을 들고 있네. 사람이 홀려도 단단히 홀렸네. 단단히 홀렸어. 그러고 보면 동서 참 대단해. 아, 그게 재수씨 타고난 능력이라면 능력이지. 사람 홀리는 거 아무나 하는 줄 알아? 당신같이 빳빳한 사람은 어디 나가서 재수씨처럼 이쁨 못 받으니까 괜히 질투나서 더 이러는 거지. 이제 그만해. 한 번만 더 얘기해봐. 동서와 마찰이 많아질수록 이상하게 저는 남편과 싸우는 날도 점점 더 많아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동서를 감싸는 거 그 이상으로 동서 편을 들며 저와 동서를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결혼한 지 10년이 되어가니 남편도 예전에 제게 줬던 사랑이 뭐예요? 관심조차 시들어갔죠.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는 아직 똑같이 사랑받고 싶은 여자인데 말이에요. 남편이 동서와 저를 비교할수록
저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한없이 작아져 보였고 너무 못나 보였어요. 아이를 둘이나 낳으니 점점 처져가는 뱃살과 눈가에 주름들이 보이더라고요. 가뜩이나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우울한데 남편 놈은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제 속을 효자손으로 빡빡 긁기라도 하듯 평상시엔 가만히 있다가 꼭 동서와 같이 만나는 자리에서 제 외모 지적을 해대더라고요. 아유, 우리 재수 씨는 어쩜 그렇게 관리를 잘해요? 아니, 누가 재수 씨 보고 애엄마라고 하냐고. 다들 아가씨라고 하지. 저기 같은 애엄마는 저렇게 펑퍼짐하게 퍼져서 앉아있는데 이러니까 여자는 관리를 해야 된다니까. 윤식이 너는 복 받은 거야 이거사. 네 형수 좀 봐라. 아이 그러게 형. 아니 형수 그 밥을 벌써 다 드셨어요? 우리 와이프는 맨날 관리한다고 쬐끄만 밥그릇에 맨 닭가슴살 이런 것만 먹던데. 아 형수도 관리 좀 해요. 우리 형 퇴근하고 집에 오면 눈 호강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이렇게 이쁜 마누라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퇴근길이 신나던데. 형도 그래? 나는 회사에서도 곤욕, 집에서도 곤욕이다. 아이 사람아, 윤식이 말대로 그 밥을 벌써 다 먹었어? 작작 좀 먹어. 아, 왜 이렇게 입맛이 좋아? 여봐, 응? 딱 이 개밥 그릇만큼 먹으라고. 이거 집에 가져가야겠네. 어머머, 우리 아주버님은 유머 감각도 좋으셔. 그거 가져가세요, 그럼. 우리 집에 개밥그릇 많아요. 동서는 저희 남편의 팔을 살짝살짝 치며 호호거리는데 그 말을 듣곤 정말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너무 창피해서 온몸이 새빨개졌어요. 아무리 애들 낳은 아줌마라지만 사람을 앞에 세워두고 인간이라는 것들이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것도 애들이 있는 앞에서 말이에요. 저는 그 소리 듣자마자 애들 보고 밖에서 놀다 오라고 내보낸 후 그 셋한테 정말 미친 사람처럼 지랄지랄을 했어요. 니들이 뭔데 사람 외모 갖고 난리냐고. 그러는 니들은 뭐가 그렇게 잘났냐고 했죠. 동서 너는 원래 과거부터 몸 관리해야 먹고 사는 일 했으니까 그게 몸에 밴 거고 서방님은 그런 동서 좋다고 여태까지 끼고 사는 거 아니냐고. 왜 나를 동서랑 더럽게 비교하고 있냐고 했어요. 그리고 당신도 똑같다고 어디서 그딴 소리를 짓거리냐며 동서 같은 여자가 좋았으면 아예 나 만나지 말고 동서랑 같이 일했던 그 여자들 만나지 그랬냐고 길길이 날뛰었죠. 너야말로 배 툭 튀어나오고 살 뒤룩뒤룩 찐 아저씨 아니냐고. 네 몸이나 관리하고 남의 몸 평가하라고. 어디서 나이 처먹고 애들 앞에서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자빠졌냐고 소리를 질러댔어요. 정말 그땐 저도 눈이 뒤집혀져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남편놈이 제 앞에 갖다 놓은 개밥 그릇도 그 인간들한테 있는 대로 집어던지며 사람 앞에 세워두고 이따위로 지저분하게 행동하지 말라고 했네요. 그렇게 했는데도 분이 안 풀려 남편놈 혼자 시동생네 집에 두고 애들 데리고 차 끌고 집으로 왔어요. 그날이 토요일이었는데 남편놈은 일요일 저녁에 집으로 기어들어 오더라고요. 근데 너무 뻔뻔스러웠던 게 집에 와서도 저한테 미안하단 단 한마디 사과 없이 일주일 넘게 저랑 말을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 내뱉은 말이 동서한테 사과하라는 말이었죠. 제가 그날 동서의 과거 이야기를 들춰서 동서가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았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찾아가서 사과를 하라는데 남편놈의 그 말이 저는 너무나 화가 났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니 너무나도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이상하게 남편이 동서를 재수씨 이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그때부터 그동안 남편이 동서에게 했던 행동들을 곱씹어 봤어요. 어쩌면 아주버님과 재수씨라는 어려운 사이에 남편은 항상 동서를 보는 눈빛과 동서를 감싸는 행동이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들었거든요. 생각해보니 여태 남편은 동서에게 마음이 있는 듯 행동을 해왔더군요.
물론 이 모든 게 저 혼자만의 착각이고 오해일 수도 있겠지만 제 성격상 내 생각에 확신이 필요하다 생각해 이 둘을 의심해 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는 남편의 핸드폰 먼저 검사를 해봐야겠다 생각해 남편이 자는 동안 몰래 핸드폰을 봤는데 역시나 지문으로 잠금이 걸려져 있더라고요. 맘 같아선 자는 남편의 손을 갖다 대고 싶었지만 워낙 잠기가 밝은 남편이 금방이라도 깰까봐 그건 포기하고 다른 것들을 뒤져보았어요. 남편의 지갑, 옷주머니, 그리고 블랙박스까지 전부 다 뒤져보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증거를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희 애들 방에 있던 쓰레기통이었는데 아니 웬 백화점 영수증이 대충 찢어져 있더라고요. 그 대충 찢어진 영수증엔 공이 몇 개나 붙었는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명품 가방 가격이 써 있었어요. 저는 나머지 영수증까지 마저 다 찾았고 찾은 영수증 조각을 이어붙이니 무려 600만 원짜리 가방 영수증이더군요. 그리고 그 브랜드를 보는데 몇 주 전에 동서가 제게 자랑을 했던 그 가방 브랜드였어요. 그걸 보자마자 저는 바로 느낌이 왔어요. 남편 놈이 동서한테 600만 원짜리 가방을 사줬구나. 마누라한테도 단 한 번을 사주지 않았던 가방을 친여동생도 아닌 재수 씨한테 왜 사줬을까 하고요. 역시나 저는 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 있다 확신이 들었고 증거를 잡기 위해 일부러 동서한테 최근 일에 대한 사과를 하겠다며 집에 찾아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저는 동서한테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소형 카메라 하나를 구입했고 이걸로 증거를 잡아야겠다 생각했어요. 녹화는 하지 않아도 되니 녹음이라도 하려고 했죠. 동선의 집에 가니 예상대로 동선은 입이 대빨 나와 툴툴거리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하는 수 없이 맘에도 없는 사과를 하며 동서의 비율을 살살 맞췄어요. 제가 아주 쩔쩔매니 지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마냥 저를 아래로 내리깔며 더 이상 듣기 싫다고 나가라며 자기 혼자 안방으로 휙 하고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저는 이때다 싶어 들고 온 소형 카메라를 어디다 설치할지 쭉 둘러보았고 마침 거실 한쪽에 세네 포대로 쌓여진 게사료가 보이더라고요. 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저는 가운데에 있는 게사료를 새끼손톱만하게 찢어 그곳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다행히 사료 봉지가 종이더라고요. 진짜 덜덜거리는 심정으로 동서가 나오기 전에 얼른 설치를 했어요. 그리곤 동서에게는 다음에 또 사과를 하러 오겠다고 집을 급하게 빠져나왔어요. 이제 그 뒤의 일들은 하늘의 뜻에 맡겨야 했던 게 만약 카메라가 발견된다거나 사료가 움직여서 하나도 못 지킬 수 있으니 그거야말로 제 선에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남편 놈은 퇴근을 하자마자 동서부터 챙기며 사과는 제대로 하고 온 거 맞냐고 저를 막 나무라더라고요. 이미 동서랑 통화를 한 듯 제가 동서한테 했던 말들을 다 알고 있는데 정말 돌아버리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을 때까지 꾹꾹 참았네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카메라를 다시 회수하러 동선의 집으로 가야 했기에 또다시 사과를 명목으로 동선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게 된 동선의 집엔 정말 다행으로 게사료가 그대로 놓여져 있었고 카메라 또한 그대로 있더라고요. 한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동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카메라부터 챙겼고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는 동서의 말에 무릎까지 꿇고 사과를 했어요. 이런 굴욕적인 자존심까지 굽히며 저는 속으로 뭐 하나만 걸려라를 곱씹었죠. 그렇게 동서에게 되도 안 되는 용서를 받곤 집에 오자마자 카메라부터 연결해 모든 장면들을 다 보았는데 영상은 잘 찍히지 않았지만 음성이 너무나도 잘 녹음이 되었어요. 저는 귀에 이어폰까지 꽂으며 세심한 소리까지 전부 다 듣게 되었는데 제가 설치한 그 카메라 안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쇼킹하고 더 믿을 수 없는 사실이 담겨 있었네요. 시동생과 동서에 대하였는데 이상하게 시동생이 저희 남편을 호칭하길 형이 아닌 아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서는 저희 남편을 아주버님이 아닌 시아빠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게 다 뭔 개소리인가 싶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럽던 찰나 그날 저녁 저희 남편이 시동생네 집에 갔었나 봐요. 남편 목소리가 들리면서 그 셋이 모여 얘기하는 소리가 났어요. 근데 남편 또한 시동생과 동서를 부를 때 동생과 재수 씨가 아닌 내 아들, 내 며느리라고 하는데 이 말을 듣곤 설마 했지만 바로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챌 수 있었어요. 남편과 시동생이 형 동생 사이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였다는 걸요. 저는 곧장 그 영상을 갖고 시부모를 찾아가 모든 걸 다 알고 왔으니 사실대로 얘기해달라고 했어요. 15살이나 차이 나는 늦둥이 시동생이 사실은 남편 동생이 아니라 남편의 아들이 맞냐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제 말에 몸을 벌벌 떨며 죽을 죄를 졌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알고 보니 시동생은 남편 놈이 16살 때 사고를 쳐서 난 남편의 아들이 맞았고 시부모는 이 아이의 존재로 남편 인생이 발목 잡힐까봐 무서워서 본인들이 낳은 아이라며 사람들한테 여태까지 숨기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시동생이 이 사실을 초등학생 때 알게 되었고 그걸 빌미로 평생 저희 남편을 괴롭힌 거래요. 돈이 뜯기고 사고를 치고 저런 여자를 데리고 와도 남편은 본인 혈육인 친아들이니 그걸 다 감싸줄 수밖에 없었다는데 동서도 이 사실은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걸 빌미로 그동안 저희 남편을 꽤나 이용해 먹은 듯 했어요. 시부모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끝까지 자기 아들과 시동생, 그러니까 실제로는 손자죠. 그 둘은 잘못이 하나도 없다며 다 본인들이 자초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시부모도 너무나 한심해 그러니까 아버님 어머님이 평생 그러고 사신 거라고 감쌀 걸 감싸시라고 했네요. 그리고 곧장 회사에 있는 남편놈을 불러내 네 동생의 정체를 다 알게 됐으니까 협의 이혼하자고 했어요. 네가 여태껏 날 속여온 거 하나만 봐도 충분히 유책사유 되니까 양육권 포기하고 양육비랑 재산 분할 절반 이상 해달라고 했네요. 그러니 남편놈 아주 뻔뻔스럽게 뭔 소리냐며 우겨대다가 제가 증거 영상이랑 친자검사 얘기까지 꺼내니 그제서야 제 다리를 붙잡으며 자기도 그동안 저한테 거짓말하는 게 너무 괴로웠고 잠도 한번 제대로 못 자고 마음 졸이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피해자라며 시동생인 지 아들과 동서인 지 며느리가 이걸 빌미로 매일같이 본인을 뺏겨 먹었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정말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전 그런 남편놈의 정강이를 있는 대로 걷어찬 뒤 내 인생에서 사라지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같은 변명 그만 짓거리고 서류에 도장이나 찍으라고 했네요. 그리고 그렇게 나한테 미안했다던 인간이 며느리라는 여자랑 나랑 비교를 하냐며 너는 원래 이런 인간이었다고 원래 저질이고 원래 학급인 사람이었다고 했어요. 정말 인간의 가치를 논할 자격도 없다고 욕이란 욕은 전부 다 퍼붓고 개쪽을 주고 나왔어요. 결국 이 인간은 합의 이혼이고 뭐고 아예 이혼을 안 해줄 거라며 버팅기길래 올 여름에 제가 먼저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변호사님은 지금 시국이 이래서 아마 소송도 길어질 거라며 저한테 마음 단단히 먹으라고 지치면 안 된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남편놈이랑 동서였던 남편놈 며느리 사이를 의심했을 때부터 마음을 굳게 먹어서 이 일 또한 너무 충격이고 너무 놀랍지만 그래도 타격감이 조금은 덜한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엄청 감정적으로 욱한 마음에 정말 다 때려 부수고 난리도 쳐봤는데 제 몸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이 인간들 때문에 내가 아프면 나만 손해라는 생각에 시간이 흐르니 욱했던 감정도 무뎌지고 사람이 좀 냉철해지면서 아주 이성적이게 되었어요. 변호사님 말로는 무조건 승소라며 걱정 말라고 하셨고 저도 무조건 승소할 거라 생각해 지금은 되려 마음이 좀 편합니다. 좀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제 심정을 글로 쓰고 나니 더 차분해진 것 같아
되려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네요.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지만 저한테 많은 응원의 말들 보내주시면 좋겠고, 올 추석도 건강하고 풍요롭게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